내가 그날 봤다. 내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본 곳을. 박춘배가 떨리며 말했다. 어디서요? 어디서 보셨다는 거예요? 태수가 거의 소리칠 뻔하며 다급히 물었습니다. 공장 사장. 집 지하실에서. 박춘배의 고백에 태수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0년 전 1990년대 후반 부산의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평범한 부부가 있었어요. 정호와 미숙, 그들에게는 2명의 어린 자녀가 있었죠.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던 이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운명의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 부산 변두리, 밤이면 더욱 을씨년스러워지는 공단 지역에 자리 잡은 작은 봉제 공장이 있었습니다. 낡은 재봉틀 소리가 밤새 울려 퍼지는 이곳에서 정호와 미숙 부부는 오늘도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있었죠. 시계 바늘이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표정에는 피로보다는 작은 희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공장 안은 하루 종일 돌아간 재봉틀 때문에 후덥지근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수십 명의 직공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었지만 야간 근무가 끝나가는 시간이라 그래도 분위기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정호는 원단 창고에서 무거운 천 뭉치들을 옮기는 일을, 미숙은 재봉 마무리 작업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정호야, 오늘도 수고했어. 옆자리에서 일하던 순덕이가 말했습니다. 정호보다 5살 많은 순덕이는 이 공장의 베테랑이었어요. 순덕 누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정호가 웃으며 대답했죠. 미숙도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펴고 있었어요. 아이고 허리야. 하루 종일 구부정한 자세로 바느질을 하다 보니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 일이 있어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거든요. 미숙아, 너희 태수 요즘 공부 잘한다며? 같은 라인에서 일하던 영자가 물었습니다. 네, 다행히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학원은 못 보내지만 혼자서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어요. 그럼 고등학교 때는 좋은 데 보낼 수 있겠네. 영자가 말했고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야죠. 아이들이 우리보다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호가 작업복을 벗으며 미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오늘 공장장이 그러는데 다음 달부터 야근 수당이 조금 오른대요. 35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여전히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매일 반복되는 고된 노동 탓에 어깨는 이미 많이 굽어 있었죠. 미숙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얼마나요? 시간당 100원 정도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이면 꽤 되죠. 정호가 설명했어요. 미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우리 태수 학원비도 좀 더 보태줄 수 있겠네요. 은지도 피아노 배우고 싶어 하는데. 33의 미숙은 언제나 아이들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바늘에 찔린 상처로 거칠어졌지만 아이들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반짝였죠. 공장장이 사무실에서 나와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푹 쉬고 월요일에 또 봅시다. 그리고 이번 달 상여금은 다음 주에 지급하니까 기대하세요. 직공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어요. 상여금 소식에 정호와 미숙도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상여금 받으면 정말 빚 갚을 수 있겠어요. 미숙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요.
그리고 조금 남으면 아이들 옷도 사주고.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공장 한편에서 이상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사무실 근처에서 공장장과 낯선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우연히 그쪽을 바라봤지만 두 사람은 금세 대화를 멈추고 헤어졌죠. 뭔가 이상하네요. 정우가 미숙에게 속삭였습니다. 왜요? 공장장이 누군가와 비밀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미숙이 그쪽을 바라봤지만 이미 낯선 남자는 사라진 후였어요. 직공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정우와 미숙도 사물함에서 개인 물품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여보, 집에 가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까요? 미숙이 말했어요. 좋죠. 계란도 하나씩 넣고.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공장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11월 말이라 밤 공기가 제법 쌀쌀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성기게 켜진 골목길은 적막했지만 정우와 미숙에게는 익숙한 귀갓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이 시간에도 몇 집에서 불이 켜져 있었는데 오늘은 유난히 모든 집이 조용했어요. 골목 끝에 있는 가게의 형광등도 깜빡거리고 있었죠. 오늘 태수가 수학시험에서 90점 받았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은지는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시합에서 상을 받았다고 하고요. 미숙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 참 기특해요. 부모가 변변치 못한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들 잘하려고 하니까. 정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15년 전 신혼 시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만 잘 넘기면 빚 좀 갚을 수 있어요. 정우가 미숙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계모임 빌린 돈 말이에요? 미숙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모으면 태수 고등학교 입학준비금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수 아빠, 정말 그럴까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물론이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요. 그때였습니다. 미숙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여보,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미숙의 목소리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있었거든요. 정호도 뒤를 돌아보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이상하게 소름이 돋았어요. 기분 탓일 거예요. 정호가 미숙을 달래며 말했지만 사실 자신도 묘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걷기 시작하자 뒤에서 들리던 발자국 소리도 다시 시작됐어요. 걸음을 멈추면 그 소리도 멈추고 걸으면 다시 들렸습니다.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니었어요.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아이들이랑 근처 바닷가라도 다녀올까요? 정우가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은지가 바다 구경 가고 싶어 했어요. 미숙도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들리던 발소리가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걸음을 재촉했어요. 집까지는 아직 5분 정도 더 걸어야 했는데 그 거리가 무척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서서히 접근하고 있었어요. 헤드라이트를 끄고 조용히 다가오는 그 차 안에는 두세 명의 남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정우와 미숙 부부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여보, 빨리 걸어요. 미숙이 정우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뛰다시피 하며 집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와 자동차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정우와 미숙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공장에서 우연히 보게 된 것과 들은 것이 자신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요. 평범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부부를 누군가 은밀하게 지켜보고 있었고 이미 그들의 주위에는 보이지 않는 그물이 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골목 끝에서 검은 승합차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태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아빠.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부모님 방을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대는 잠을 잔 흔적도 없이 그대로였죠. 이상했어요. 부모님은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아침에는 항상 아이들을 깨워주셨거든요. 은지야, 엄마 아빠가 안 계셔. 태수가 은지를 깨웠습니다. 은지도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정말이네. 어디 갔을까? 두 남매는 집 안을 구석구석 살펴봤지만 부모님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에 들어오는 소리를 못 들었어? 태수가 물었지만 은지도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일찍 잤는데 아무 소리 못 들었어. 평소라면 부모님이 들어올 때 현관문 여는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어젯밤은 유난히 조용했거든요. 시간이 흘러도 부모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학교에 가야 할 시간이 되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은지야, 먼저 가. 나는 조금 더 기다려 볼게. 아니야, 나도 기다릴래. 은지도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결국 두 남매는 그날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어도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았고 저녁이 되어서야 태수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어른 두 명이 하루 정도 안 들어왔다고요? 부부싸움이라도 해서 잠시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은 절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태수가 간절히 말했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일단 이틀 더 기다려보세요. 성인은 48시간이 지나야 실종 신고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사이 동네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순덕이가 근처 슈퍼에서 만난 이웃들에게 말을 꺼냈어요. 어젯밤에 이상한 차를 봤어. 검은 승합차 말이야. 검은 승합차? 슈퍼 사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새벽 2시쯤이었는데 공장 앞에서 천천히 돌아다니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런 차 못 봤는데 말이에요. 순덕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그 시간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옆 동네에 사는 철수 아저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자동차 문 닫는 소리 같은 게 몇 번 들리더라고.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정원애가 없어졌다니까 뭔가 이상하잖아.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동네 전체가 정우와 미숙 부부의 실종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만 남겨두고 어디 갔을까? 설마 야반도주한 건 아니겠지? 하지만 가장 이상한 점은 다른 것이었어요. 정우와 미숙이 평소 입던 옷들이 모두 그대로 있었거든요. 심지어 미숙이 아끼던 목걸이와 반지까지 화장대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돈이 될 만한 물건들도 하나도 빠지지 않았어요. 이상해요. 정말 집을 나간 거라면 최소한 옷까지라도 챙겼을 텐데. 태수의 고모가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고모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뭔가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 경찰은 마침내 48시간 후 정식으로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형식적이었어요. 가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빚이 있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담당 형사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들만 남겨두고 갈 부모가 어디 있어요? 고모가 항의했지만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그런 일이 한두 번입니까?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공장 동료들은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영자가 경찰서에 찾아가서 증언했습니다. 정호와 미숙은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매일 아이들 이야기만 했다고요. 순떡도 나섰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분명히 이상한 차를 봤어요. 검은 승합차가 공장 앞을 몇 바퀴 돌더라고요. 하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차량 번호는 확인하셨나요? 아니요, 너무 어두워서. 그럼 운전자 얼굴은요? 그것도 안 보였고요. 경찰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추상적인 증언으로는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공장장의 반응이었어요. 평소 직원들을 아끼던 공장장이 이상하게 말을 아꼈거든요. 경찰 수사에 방해가 될까봐 함부로 말하지 말자면서 직원들의 입을 막으려 했어요. 공장장이 뭔가 숨기는 것 같지 않아? 순덕이 영자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평소 같으면 진작 경찰서에 찾아가서 난리를 쳤을 텐데. 두 사람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한편 태수와 은지는 점점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부모님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고모가 당분간 돌봐주겠다고 했지만 아이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엄마, 아빠가 정말 안 돌아올까? 은지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태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동생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냐, 분명히 돌아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줄어들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부모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도 흐지부지 되어 갔어요. 더 이상 수사할 단서가 없습니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결론이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의 관심도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걱정하고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일상에 묻혀 잊혀져 갔어요. 아무래도 빚 때문에 도망간 것 같아라는 결론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태수와 은지는 결국 고모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고모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조카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자. 엄마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고모의 위로였지만 아이들에게는 더 큰 슬픔이었어요. 집을 떠나는 날, 태수는 부모님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미숙이 아끼던 화장대, 정호가 매일 입던 작업복, 가족 사진이 걸린 벽.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사라져버렸어요. 오빠, 우리 정말 여기서 나가야 해? 은지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은 그래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언젠가는 꼭 진실을 밝혀낼 거야. 그렇게 정호와 미숙 부부의 실종 사건은 미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검은 승합차 목격담도 공장에서의 이상한 일들도 모두 추측에 그쳤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태수와 은지의 마음속에는 그날의 기억이 깊이 새겨졌어요. 부모님이 사라진 그 밤, 그리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진실에 대한 의문이 말입니다. 2020년, 20년이 흐른 후, 부산 중부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는 태수는 이제 32살의 베테랑 형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키 큰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집요함으로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수사관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가장 아픈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부모님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1990년대에 찍은 낡은 가족 사진이었지만 태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죠. 언젠가는 꼭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태수야,
오늘도 그 사진만 보고 있네. 옆자리 동료인 민석이 말했습니다. 형사가 된 지 벌써 몇 년인데 아직도 그 사건에 매달려 있어? 민석은 태수의 사정을 아는 몇 안 되는 동료 중 하나였어요. 형사가 된 이유가 바로 그거니까요. 태수가 쓸쓸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태수가 경찰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의 실종 사건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목표를 정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경찰대학교 진학만을 생각하며 공부에 매달렸어요. 고모의 반대도 있었지만 태수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경찰이 되어서 부모님을 찾겠다는 신념으로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죠. 경찰대학교 시절에도 형사법학과 수사기법을 특히 열심히 공부했어요. 졸업 후에는 곧바로 수사과를 지원했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크고 작은 사건들을 해결하며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아직도 미궁속이었어요. 은지는 지금 30살이 되어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빠와는 달리 직접적인 복수보다는 다른 사람을 돌보며 상처를 치유하는 쪽을 택했죠. 하지만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만큼은 태수 못지 않았어요. 매달 한 번씩 형제는 만나서 부모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빠, 이번에도 새로운 단서는 없었어? 은지가 물어보면 태수는 항상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태수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전화였어요. 혹시 수사관 태수 씨 맞나요? 박춘배라는 수감자가 면회를 요청했는데요. 담당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춘배. 태수는 그 이름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부모님이 다니던 봉제 공장의 전직 공장장 이름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면회가 가능한가요? 태수가 다급히 물었어요. 내일 오후 2시에 어떠세요? 그런데 박춘배 씨가 많이 아프신 상태라서 올해 면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다음 날 태수는 마음을 졸이며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20년 만에 부모님 실종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단서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교도소 면회실에서 만난 박춘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때 봉제 공장을 운영하며 위세를 부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70대의 쇠약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태수가 맞나? 박춘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정우와 미숙의 아들 태수입니다. 태수가 대답하자 박춘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이고, 많이 컸구나. 벌써 경찰이 되었다고? 공장장님이 저를 만나자고 하신 이유가 뭔가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춘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나 곧 죽을 사람이야. 가난 말기거든. 박춘배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어. 내 부모님한테 미안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잤다. 태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진실에 한 발 다가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태수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춘배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내가 그날 봤다. 내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본 곳을. 어디서요? 어디서 보셨다는 거예요? 태수가 거의 소리칠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어요. 박춘배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공장 사장. 집 지하실에서. 태수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어요. 공장 사장 집 지하실이라니?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씀해 주세요. 태수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박춘배가 괴로운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그날 밤 사장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공장으로 와달라고. 갔더니 사장과 사장 아들 도현이가 있더라고. 도현이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응, 사장의 큰아들 말이야. 그때 20대였는데 지금은 사업을 물려받아서 큰 기업가가 됐다고 들었어. 박춘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태수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박춘배는 잠시 멈췄다가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장이 그러더라고. 정호와 미숙이 보면 안 되는 걸 봤다고. 보면 안 되는 게 뭐였나요? 회사 비자금 장부, 탈세 관련 서류들이었어. 그날 밤 야근하다가 실수로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본 거야. 박춘배가 힘겹게 설명했어요. 태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부모님이 무언가 위험한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사장이 도현이한테 뭔가 지시를 하더라고. 나는 자세한 건 몰라. 하지만 박춘배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뭐요? 태수가 재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사장이 나한테 말하더라고. 정호와 미숙 부부는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고. 다시는 귀찮게 하지 않을 거라고. 박춘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수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아시나요? 나도 정확히는 몰라. 하지만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을 다시는 본 적이 없어. 왜 그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태수가 분노에 차서 물었습니다. 박춘배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무서웠어. 사장이 워낙 무서운 사람이었거든. 그리고 나도 공장 운영하면서 깨끗하지 못한 일들이 많았어. 그래서 20년 동안 입을 다물고 계셨던 거군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죽기 전에 양심에 찔려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박춘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기침을 시작했어요. 교도관이 다가와서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장과 도현이 지금 어디 있나요? 사장은 몇 년 전에 죽었어. 하지만 도현이는 아직 부산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을 거야. 박춘배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어요. 조심해. 도현이는 위험한 놈이야. 면회를 마치고 나온 태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20년 전 부모님을 사라지게 한 진짜 범인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교도소를 나온 태수는 곧바로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야,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은지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는데 오빠의 급한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은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전화로는 말할 수 없어. 우리가 자주 가던 카페로 와줄 수 있어? 정말 중요한 단서를 찾았어. 태수의 말에 은지의 심장도 뛰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두 남매는 부모님과 함께 자주 오던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태수가 박춘배와의 면회에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은지는 점점 놀라는 표정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 부모님이 회사 비리를 우연히 알게 되었다는 거야?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그리고 그 때문에. 태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둘 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도연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봐야겠어.
태수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핵심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병원 컴퓨터로 찾아볼게. 환자 기록이나 지역 유명 인사 정보가 있을 수도 있어. 다음 날 은지가 흥미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오빠, 찾았어. 도연이 지금 부산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대. 꽤 큰 회사야. 은지가 인쇄한 신문 기사들을 태수에게 건넸어요. 기사를 읽어본 태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현재 50대 중반의 성공한 기업인이었어요. 부산 지역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여러 개 진행하고 있었고, 시의회나 상공회의소 같은 곳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권력층과 다 연결되어 있을 거야. 태수가 중얼거렸어요. 그러면 수사하기가 더 어려워질 텐데. 은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경찰서로 돌아가서 옛날 사건 기록을 다시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20년 전 실종 신고 당시의 수사 기록이 어디선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자료실에서 먼지가 쌓인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부모님 사건 파일을 찾았어요. 드디어 찾아낸 파일은 생각보다 얇았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하지만 태수가 파일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의 이름이 익숙했거든요. 김진수. 태수가 그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몇 년 전 은퇴한 선배 형사가 김진수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본명이 김도영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죠. 태수는 급히 인사과로 달려갔습니다. 김진수의 신상 정보를 찾아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김진수의 외가 성씨가 당시 봉제 공장 사장의 성과 같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김진수는 공장 사장의 처남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태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당시 부모님 실종 사건을 담당한 형사가 공장 사장의 친척이었다니. 그러니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었던 거죠. 태수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목격자 진술은 대충 넘어갔고 현장 조사도 형식적으로만 했습니다. 심지어 실종 신고 접수도 48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받았거든요.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거야. 태수가 확신했습니다. 김진수가 사장의 친척이라는 걸 이용해서 사건을 덮어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20해 동안 진실이 묻혀 있었던 거죠. 태수는 은지를 다시 만나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은지야, 이제 확실해졌어. 부모님은 단순 실종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감춰진 거야.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최악의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 두 남매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상대는 돈과 권력을 가진 기업가였고 경찰 내부에도 연결고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또 다른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거든요.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태수가 말했습니다. 박춘배 할아버지 말만으로는 부족해. 물적 증거나 다른 증인이 필요해. 은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당시 공장에서 일했던 다른 사람들은 어째? 순떡 아줌마 같은 분들 말이야. 태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맞아. 순떡 아줌마와 영자 아줌마가 살아계시는지 알아봐야겠어. 그분들이 뭔가 더 아실지도 몰라. 두 사람은 곧바로 옛날 동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순떡은 아직 그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태수와 은지를 보자마자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태수 은지 아니야? 많이 컸구나. 그런데 갑자기 웬일이니? 순떡 이모,
저희 부모님 일로 여쭤볼 게 있어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덕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얘들아, 그건 너무 오래된 일이야. 그래도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시면. 은지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순덕이 한숨을 내쉬더니 주변을 둘러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은 그때 이상한 일이 있었어. 태수와 은지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어떤 이상한 일이요? 공장장이 우리더러 경찰한테 아무 말하지 말라고 했어. 특히 검은 차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공장장 표정이 정말 무서웠어. 마치 뭔가 큰일이 날까봐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 순덕이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공장 사장이 와서 공장장한테 뭔가 봉투를 줬어. 돈인 것 같았는데. 그 후로 공장장이 완전히 입을 다물어 버렸지. 순덕의 증언은 태수의 추정을 뒷받침해 주었어요. 혹시 영자 이모는 어디 계세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영자는 몇 년 전에 서울로 이사 갔어. 연락은 끊어진 상태고. 순덕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태수와 은지는 순덕을 만나고 나서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적인 은폐였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해. 태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상대가 만만치 않거든. 그때였습니다. 태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태수 형사님이시죠? 조심하세요. 당신이 무엇을 조사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태수가 다급히 물었지만 상대방은 이미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은지가 오빠의 창백해진 얼굴을 보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남매는 이제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것도 느꼈어요. 20년 전 부모님을 사라지게 한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협박 전화를 받은 후 태수는 더욱 조심스럽게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20년 동안 기다린 진실이 눈앞에 있는데 물러설 순 없었거든요. 은지야, 며칠 동안은 혼자 다니지 마. 태수가 동생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빠도 조심해. 혼자서 위험한 곳에 가지 말고. 은지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많았어요. 태수는 며칠 동안 자료를 더 수집했습니다. 도연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위치, 과거 봉제 공장이 있던 터의 현재 상황 등을 파악했어요. 놀랍게도 옛 봉제 공장 터는 아직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왜 개발하지 않았을까? 태수가 의문을 품었어요. 부산의 그 지역은 재개발이 한창인 곳이었는데 유독 그 터만 손대지 않고 있었거든요. 혹시 거기에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을 때 태수는 혼자서 옛 공장 터를 답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은지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동생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병원에서 야간 근무한다고 했으니까 모를 거야. 태수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토요일 오후 태수는 평상복을 입고 옛 공장 터로 향했습니다. 20여 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가며 그곳에 도착했어요. 공장 건물은 이미 철거되었지만 기초 부분과 지하실 입구로 보이는 곳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태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최근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어요. 태수는 조심스럽게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을 찾았습니다. 계단은 반쯤 무너져 있었지만 내려갈 수는 있었어요. 핸드폰에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습한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정말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태수가 주변을 살펴보니 오래된 상자들과 녹슨 철제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지하실 한쪽 구석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다가가서 보니 작은 금속 조각이었어요. 손전등을 더 가까이 비춰보니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그것은 결혼 반지였거든요. 설마. 태수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집어들었어요. 반지 안쪽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우미숙 1975년 10월 12일 부모님의 결혼 반지였어요. 아버지 정우가 어머니 미숙에게 준 반지였죠.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기서, 정말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반지를 꽉 쥐고 있으니 부모님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라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반지가 너무 깨끗했어요. 20년 동안 지하실에 있었다면 더 녹슬고 더러워져야 하는데 마치 최근에 누군가 일부러 놓아둔 것 같았거든요. 누가 왜 이걸 여기에? 태수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태수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어요. 누가 여기 있나?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는 재빨리 손전등을 끄고 지하실 구석으로 몸을 숨겼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계단에서 내려온 3명의 남자들이 태수를 둘러쌌거든요. 태수 형사님이시죠? 여기서 뭐 하세요? 그중 한 명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굴은 마스크로 가리고 있어서 알아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로 봐서는 젊은 남자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어떻게 저를? 태수가 말하려는 순간 다른 남자가 뒤에서 태수의 팔을 붙잡았어요. 조용히 해. 우리가 누군지는 알 필요 없어. 다만 더 이상 파헤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러 왔어. 태수는 몸부림치며 저항했습니다. 경찰 훈련을 받은 덕분에 체력이 좋았지만 상대가 3명이나 되어서 역부족이었어요. 그만 파헤쳐. 부모 억울함 따위 세상에 밝혀질 일 없어. 그 말을 들은 태수는 분노로 끓어올랐습니다. 부모 억울함 따위라고? 감히. 태수가 있는 힘을 다해 한 명을 밀쳐냈어요. 하지만 곧바로 다른 남자가 태수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렸습니다. 태수가 콘크리트 바닥에 세게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어요. 따뜻한 피가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다음에는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남자들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생도 조심하게 해. 병원에서 일한다며? 사고는 언제든 날 수 있어. 은지를 위협하는 말에 태수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일어나려 했지만 머리 부상 때문에 제대로 설 수가 없었어요. 남자들은 태수를 그냥 두고 지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린 태수는 핸드폰으로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야, 도와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은지는 오빠의 이상한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옛날 공장터. 지하실에 있어. 빨리 와줘. 태수가 간신히 말했어요. 은지는 급히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은지가 도착했을 때 태수는 지하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의식이 반쯤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오빠, 오빠. 은지가 울면서 태수를 흔들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태수가 힘없이 말했지만 은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20년 전에 부모님을 잃었는데 이제 오빠마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거든요. 119에 신고해야 해. 은지가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 태수가 손을 뻗어막았어요. 안 돼. 그럼 더 위험해져. 태수가 주먹을 펼치니 그 안에 부모님의 결혼 반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은지가 반지를 보며 놀랐어요. 엄마 반지잖아.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찾았어. 누군가 일부러 남겨둔 것 같아. 은지는 오빠를 부축해서 지하실에서 나왔습니다. 태수의 상처는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지만 충격이 컸어요. 오빠, 이제 그만하자. 너무 위험해. 은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니야. 이제 더 확실해졌어. 태수가 반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반지가 증거야. 부모님이 정말 여기서 무슨 일을 당했어. 태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상대가 너무 위험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맞서겠어? 은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 이제 물증도 있고 이 반지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어. 태수와 은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습격을 당하면서 오히려 더 중요한 단서를 찾았지만 동시에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진실과 마주해야 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부모님의 결혼 반지를 손에 쥔 태수의 눈빛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해보겠어. 부모님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드릴 거야. 하지만 앞으로 어떤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태수는 머리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며 더욱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모님의 결혼 반지는 안전한 곳에 보관해두고 이제 이것을 단서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은지야, 이 반지를 국과수에서 분석해보면 뭔가 나올 것 같아. 태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못해. 누군가 눈치채면 위험하잖아. 은지가 걱정스럽게 대답했어요. 태수에게는 한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경찰대학교 동기 중에 국과수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민호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해볼까 해. 그 친구는 믿을 수 있어. 주말에 태수는 서울로 올라가서 민호를 만났습니다. 태수야, 오랜만이다. 그런데 표정이 왜 그래? 민호가 태수의 어두운 표정을 보며 물었어요. 태수는 조심스럽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부모님 실종 사건이라. 정말 힘들었겠다. 그래서 내가 뭘 도와주면 되는데? 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 반지에서 지문이나 DNA 같은 게 검출될까? 비공식적으로 한 번만 봐줄 수 있어?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 사이인데 그 정도야 뭐. 하지만 정식 보고서는 못 써줘. 구두로만 알려줄게. 태수는 고마운 마음으로 반지를 맡겼어요. 며칠 후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수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 반지에서 세 사람의 지문이 나왔는데 그중 하나는 최근 것 같아. 그리고 반지가 오래된 것 치고는 너무 깨끗한 상태야. 너무 깨끗하다고? 태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응, 20년 동안 지하실에 있었다면 이렇게 상태가 좋을 수 없어. 누군가 일부러 보관하다가 거기에 놓아둔 거야. 민호의 말에 태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곳에 반지를 놓아둔 거군. 태수가 중얼거렸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왜? 누가 그런 일을 했을까?
민호도 의아해했습니다. 태수는 부산으로 돌아와서 다시 옛날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 접근했어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부모님 실종 사건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서 자료실에서 며칠을 보낸 끝에 태수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1999년 경찰 기록 중에 분류되지 않은 채로 방치된 서류 뭉치가 있었거든요. 먼지가 쌓인 상자 맨 아래에 숨겨져 있었어요. 뭐지, 이건? 태수가 상자를 열어보니 여러 가지 미제 사건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익명의 목격자 진술서라고 적힌 봉투를 발견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손으로 쓴 진술서가 들어 있었어요. 날짜는 1999년 12월 15일, 부모님이 실종된 지 한 달 후였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는 순간 태수는 전율을 느꼈어요. 1999년 11월 14일 새벽 2시경, 봉제 공장 앞에서 검은 승합차를 봤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가 공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고 30분 후에 두 사람을 억지로 끌고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남자는 사장의 아들 도연이었습니다. 태수의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진술서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정우와 미숙으로 보였습니다. 미숙이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쳤지만 도연이 입을 막았습니다. 정우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도연이 두 사람을 승합차에 태우고 공장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왜 이 진술서가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았을까? 태수가 의문을 가졌어요. 진술서 뒷면을 보니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진수 형사에게 전달 접수 보류. 김진수, 바로 사장의 처남이었던 그 형사였습니다. 태수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김진수가 의도적으로 이 증언을 묻어버린 거야. 하지만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익명의 목격자는 누구였을까요? 진술서에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고 서명도 없었어요. 하지만 글씨체를 보니 나이 든 사람이 쓴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이 진술서를 복사해서 은지에게 보여줬습니다. 오빠, 이거 정말 대단한 발견이야. 은지가 흥분하며 말했어요. 이제 도연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있잖아. 하지만 아직 부족해. 익명 증언이라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거야. 태수가 현실적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이 목격자가 누군지 찾아야 해. 20년이 지났는데 아직 살아계실까? 두 남매는 목격자를 찾기 위해 당시 공장 주변에 살던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사를 가거나 세상을 떠났어요. 몇 명을 만났지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할머니가 중요한 단서를 주었어요. 아, 그때 그 일 말이지? 철수 영감이 뭔가 봤다고 하더라고. 근데 며칠 후에 갑자기 입을 다물어 버렸어. 철수 영감이라니 예전에 순덕이가 언급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태수가 급히 물었어요. 글쎄, 몇 년 전에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정확한 곳은 모르겠네.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태수와 은지는 여러 요양원을 돌아다니며 철수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마침내 부산 교회의 한 요양원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치매가 많이 진행되어서 대화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 1999년에 봉제 공장에서 본 것 기억나세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지만 검은 승합차라는 말을 하자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검은 차, 검은 차. 철수 할아버지가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현이 나쁜 놈, 사람들을. 하지만 곧 다시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익명 증언을 한 분인 것 같아. 은지가 속삭였어요.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증언을 받기 어려워 보여. 태수도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면서 태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확실해졌어.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야. 권력과 돈으로 덮어버린 살인 사건이야. 20년 전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빠 상대가 너무 강해. 도연은 지금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 은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포기할 수 없어. 이제 확실한 증거들이 있잖아. 반지, 익명증언서, 목격자까지.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태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마. 은지가 말렸지만 태수는 전화를 받았어요. 태수 형사님 경고했는데도 계속 파헤치고 계시네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더 이상 진행하시면 정말로 위험해집니다. 누구세요? 왜 이러시는 거죠? 태수가 물었지만 상대방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일 밤 12시 옛 공장터에서 만나시죠. 혼자 오세요. 그러면 모든 진실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태수와 은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어. 은지가 걱정했지만 태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드디어 20년간의 수수께끼가 풀릴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 태수는 약속 장소로 향하기 전 은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빠, 정말 가야 해? 너무 위험해. 은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함정일 수도 있잖아. 알아. 하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어. 그는 호신용 스프레이와 녹음기를 챙겼어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말입니다. 그럼 나도 멀리서라도 지켜볼게. 은지가 말했지만 태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혼자 오라고 했잖아. 너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 하지만 은지의 마음도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밤 11시 50분, 태수는 옛 공장터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은 깜깜했지만 달빛이 어렴풋이 비춰주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확고했습니다. 지하실 입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정확히 12시에 한 명의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태수 형사님이시죠?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누구세요? 태수가 경계하며 물었어요. 저는 도연입니다. 남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 도현, 20년 전 부모님을 사라지게 한 장본인이 직접 나타난 것이었거든요. 왜 직접 나오셨습니까?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어요. 2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줄 알았어요. 그럼 정말 태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신 부모님, 정호 씨와 미숙 씨는 제가.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죽였습니다. 태수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20년 만에 진실을 듣게 된 것이었어요. 왜 그런 일을? 태수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도연이 괴로운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당신 부모님이 그날 밤 실수로 아버지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청소하려던 것 같은데
거기서 회사 비자금 장부를 보게 되었죠.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비자금 장부? 태수가 물었어요. 네, 수십억 원 규모의 탈세와 뇌물 내역이 적힌. 만약 세상에 알려졌다면 우리 가족은 모든 걸 잃었을 거예요. 도연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죽인 겁니까? 태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도연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돈을 주고 입을 막으라고 했는데 도연의 고백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부모님은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정직하게 살고 싶다고,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고.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럼 더욱 놔뒀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때 저는 겨우 26살이었고 아버지의 압박이 너무 심했어요. 도연이 변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정확히 말해주세요. 태수가 다그쳤습니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지시로 두 분을 데려왔어요. 다시 한번 설득해 보려고. 하지만 두 분은 끝까지 거부하셨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실수로 정호 씨를 밀쳤는데 머리를 심하게 다치셨어요. 도연의 설명에 태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미숙 씨는 남편을 살려달라고 울며 애원하셨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도연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태수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숙 씨까지 입을 막아버리라고 했어요. 목격자가 있으면 안 된다고. 도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워낙 무서운 사람이라서. 태수는 분노로 몸이 떨렸지만 동시에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그럼 왜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도연이 한참 후에 입을 열었어요. 20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성공한 기업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도연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당신 부모님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후회한다고 하셨어요. 정호 씨와 미숙 씨에게 미안하다고. 그때부터 더 견딜 수 없었어요. 도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박춘배 할아버지도 당신이? 태수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박춘배 씨는 진짜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임종 전에 저에게 연락했어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도연이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박춘배 씨가 마지막에 녹음해서 저에게 맡긴 거예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태수가 녹음기를 받아들었어요. 당신 부모님의 반지도 제가 그곳에 놓아둔 거예요. 언젠가 당신이 진실을 찾기를 바라면서. 도연이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성공한 기업가였지만 동시에 살인자였어요. 태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도연의 진심 어린 참회도 느껴졌거든요. 이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태수가 물었어요. 모든 걸 자백하고 법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은 없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을 불렀습니까? 도연이 물었지만 태수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때 은지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오빠, 괜찮아? 은지가 112에 신고를 한 것이었어요. 경찰차들이 도착하고 도연은 저항하지 않고 체포되었습니다. 당신 부모님,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도연이 수갑을 차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태수와 은지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것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언론이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박춘배의 녹취록과 도연의 자백으로 모든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즉시 재수사에 착수했고 당시 수사를 방해했던 김진수 전 형사도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법정에 선 도현은 끝까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죄를 이제야 인정합니다. 정호 씨와 미숙 씨, 그리고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도연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0년간 억울하게 묻혀있던 진실이 빛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6개월 후 부산지방법원 대법정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20년 전 실종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밝혀지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거든요. 태수와 은지는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드디어 부모님의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정 입구부터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 있었어요. 20년 만에 밝혀진 진실, 권력에 의해 은폐된 살인 사건 같은 제목의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었거든요.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비극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정의와 권력 구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피고인석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6개월 동안 구속 수사를 받으면서 많이 야위었지만 오히려 표정은 한결 평온해 보였습니다. 20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난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숨길 것도 거짓말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재판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도현, 1999년 11월 14일 피해자 정호, 미숙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정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도연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일어나서 똑똑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온 죄를 더 이상 감출 수 없습니다. 정호 씨와 미숙 씨, 그리고 유족들에게 깊이 사죄드립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직접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숙연해진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은지의 손을 꽉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서 구형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개인적 이익을 위해 선량한 시민 2명을 살해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직하게 살아가려던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더욱 악질적인 것은 20년 동안 진실을 숨기고 권력과 돈으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살인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정의 자체를 모독한 행위입니다. 검사가 계속 말했어요. 검사의 구형이 더욱 구체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당시 수사 과정에서 친인척 관계에 있던 경찰관을 통해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20년간 유족들은 진실을 모른 채 고통받았습니다.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무기징역이라는 단어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은지도 울먹이며 오빠의 어깨에 기댔어요. 변호인이 일어나서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젊은 나이였으며 아버지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도연 자신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고 물적 증거도 충분했거든요. 박춘배의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되었습니다. 도연이가 두 사람을 데려왔을 때 정호 씨는 이미 머리를 다쳐서 의식이 없었어.
미숙 씨는 남편을 살려달라고 울며 애원했는데 녹음기에서 나오는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어요. 사장이 미숙 씨한테 돈 봉투를 줘보려고 했지만 받지 않겠다고 했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고, 돈으로 양심을 팔 수는 없다고 했어. 그때 사장이 화를 내면서 더 큰 일이 벌어진 거야. 녹음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태수와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어요. 부모님의 마지막 순간이 어땠는지 생생하게 전해졌거든요. 부모님은 끝까지 신념을 굽히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가난했지만 정직했고 아이들에게 떳떳한 부모가 되려고 했던 것이죠.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주었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일어나서 방청석을 바라봤어요. 태수와 은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참 후에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20년 전 저는 겨우 26살의 철없는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압박과 가문을 지키려는 잘못된 충성심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호 씨와 미숙 씨는 정직하고 선량한 분들이었어요. 가난했지만 아이들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분들이었습니다. 도연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도연의 고백이 계속되었습니다. 두 분이 돈을 거절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때만이라도 용기를 내서 아버지를 말렸어야 했는데.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20년 동안 성공한 기업가라는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두 분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악몽에 시달리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밝혀서 다행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니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입니다. 도연이 태수와 은지를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수 씨, 은지 씨,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두 분의 부모님을, 그렇게 좋은 분들을 제 손으로. 도연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최종 선고를 위해 잠시 휴정을 선언했어요. 30분 후 모든 사람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수와 은지는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피고인 도연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어요. 피고인은 1999년 11월 14일 피해자 정호, 미숙을 살해하고 20년간 진실을 은폐한 혐의가 모두 인정됩니다.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20년간 진실을 숨긴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재판장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태수와 은지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드디어 부모님의 억울함이 풀린 것이었어요. 정의가 늦었지만 결국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판결이 끝난 후 태수와 은지는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았습니다. 2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소감이 어떠신가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여러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부모님께 이제야 편히 쉬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부모님처럼 정직하게 진실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부모님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지도 감정에 북받쳐 말했어요. 이 일을 계기로 다른 억울한 사건들도 다시 조명받기를 바랍니다. 권력과 돈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는 것을 이번 사건이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며칠 후 당시 수사를 방해했던 김진수 전 형사도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봉제 공장 관련자들의 탈세 혐의도 추가로 수사가 진행되었어요. 하나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연관된 모든 부정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태수와 은지는 부산 바닷가의 작은 제방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가족과 함께 자주 오던 곳이었어요. 바다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파도 소리가 평온하게 들렸습니다. 20년 전 그날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운 저녁이었어요. 엄마, 아빠, 이제야 진실을 밝혀냈어요. 태수가 부모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편히 쉬세요. 저희가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아 바르게 살겠습니다. 은지가 향을 피우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아빠, 저희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진실을 찾아냈어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게 살면서 정의를 지켜냈어요. 바닷바람이 향 연기를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두 남매는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20년간의 긴 여정이 끝났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부모님의 정의로운 삶을 이어받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고 태수와 은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받은 아이들이 아닌 부모님의 진실을 끝내 밝혀낸 성숙한 어른들의 것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정우와 미숙 부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